오늘 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내용은 우리 재무회계 할 때 결산에 관련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재무회계 할 때 우리 일반 전표를 위해서 재무회계 할 때 그때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더 보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결산이라는 건 우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걸 결산이라고 해요. 기말 수정 분계 한다라는 건 얘는 우리가 결산 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정확한 손익의 인식을 할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올해 발생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얘는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발생주의나 회계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거는 돈을 주고받을 때만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어라고 썼지, 실제 하루 뭔가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기말에 한 번에 12월 31일 날 전부 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결산 항목을 제거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발생한 법인세를 계상할 거예요. 법인세 계상하는 건 손익 인식하는 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올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올해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럼 올해 세금이기 때문에 올해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장부상에서 우리 법인세 계산하기 전 손익을 정리를 해서 우리 회계상에서는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의 세금이 계산한다는 방식으로 법인세가 나올 거니까, 그럼 그 법인세를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우리 결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수정 분계를 할 건데, 이 수정 분계 하기 전에 우리가 장부의 모든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시산표죠. 그럼 시산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결산 수정 분계 하기 전을 우리는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거고, 이 수정 전 시산표에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그럼 결산 분계했던 게 당연히 장부 시산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는 결산 분계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직접 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전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말 수정 분계에서 단기 발생했던 수익 비용을 전부 다 제거를 시켜서 손익 집합 분계를 해버릴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갈 거지만 수익 비용은 올해 건 올해 걸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도록 제거되는 분계도 같이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이런 거 있죠. 그 수익 비용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손익 집합 계정이 나오게 돼요. 그거 가지고 단기 순익 들어가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가도록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익 비용이 남지 않는 자산 부채 자본, 어차피 이익이 우리 이익잉여금이 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다 넘어가는 것까지 정리한 걸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단계는 자, 이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흔히 수동결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자동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수동결산이라는 건 얘가 직접 기말에 12월 31일 날 수종 붕괴를 차변 대변 결차 결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선택해서 자기가 직접 붕괴하는 걸 우리는 수동결산이라고 하고, 자동결산은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기말 수정 붕괴를 하는 걸 우리는 자동 결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인데,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는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에 장부에 적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불러오도록 돼요. 그럼 다 불러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메뉴를 쓸 거라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이 수동결산이 선행돼야 돼요. 여기에서 수동결산을 했던 내용도 여기에 전부 다 불러와줘야지 정확한 값이 산정이 되는 거지. 이걸 하고 나서 얘를 하게 되면 얘도 틀릴 수도 있고 얘는 틀려요. 그냥 값이 생뚱맞은 값이어가지고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수동결산을 먼저 다 끝내고 나서 자동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동결산, 수동결산은 구분하는 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원 안 해주면 전부 다 수동결산인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마다 지원해주는 폭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자, 우리 K랩에서는 5가지만 지원해주고, 뭐 더 비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용과 예상 회계 때 1급 때 들었던 거 있죠? 그것도 우리 기간 비용 현황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일화계산해서 분계 다 넣어줘요. 그건 프로그램의 그거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해주는 거 내용을 알아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꼭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난 자동결산이 죽어도 싫어. 그럼 전부 다 수동결산해도 정답인 거예요. 채점 기계는 여기를 안 돌아요. 여기를 안 돌고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분계 들어와 있는 걸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직접 분계를 해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써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사항이에요. 분계가 원활하신 분은 여기 들어가기 귀찮아서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편하다 보니까 금액만 쓰면 분계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근데 5문제 중에 결산자료 입력에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전표 초과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마감하는 게 시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하려면 들어가서 분계를 시켜놓고 마감 들어가겠지만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동결산 항목을 보면, 자, 우리 교재 397페이지에 자동결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자, 자동결산 항목을 먼저 보는 이유가 이 항목 빼고는 전부 다 직접 수동결산해야 되니까 이 항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 자동결산 가능한 항목을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처음 표현할 때 기말 재고자산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아니고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 남아있다라고 해야 남은 거 빼고 나머지는 팔렸다고 정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감가상각비 500번 되든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번 되든 다 집어넣어야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재고자산만 가지고 할 때에 얘를 입력해 주는 거 있죠. 그럼 이때 우리 재고자산 챕터에서
금액을 써주는데 우리 미착품에 대해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어떤 우리가 매출자의 입장인지 매입자의 입장인지를 봐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내 거에 포함돼야 될 거, 포함되면 안 될 거, 또 우리 위탁품, 우리 적성품들 있죠. 그럼 위탁 매출할 때도 우리가 위탁자의 입장인지 수탁자의 입장인지 그걸 봐서 내 재고 자산이다 아니다. 그리고 시성품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얘는 자동 결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얘는 수동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이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없어진 만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에 없어진 재고자산만큼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얼마 이 분계를 꼭 해주고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야 타계정으로 대체가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매출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을 때는 꼭 수동 결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우리가 감모 손실인 거는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입력할 때에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비정상 감모 손실은 이렇게 처리하고 들어가니까 뭐 빼고 될 거고,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는 실제 재고액 쓰면 나머지는 같이 매출 원가로 분계해 줄 거기 때문에 실제 재고액을 쓰는데,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순실현 가능액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장부 가액을 써줄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평가 손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분계를 해줄 건데 자동 계산으로 가능했죠. 평가 손실이. 그러면 얼마였는데 얼마만큼 같이 하락했다는 차감 계정 달았기 때문에 내린 금액을 써주면 두 번 깎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 가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1,000원인데 200원 내렸어. 그럼 그대로 1,000원 써줘야 200원 내려서 800원이 다 되는데, 200원 내렸다는 분계 해놓고선 또 800원이라고 200원 내리면 800원인데 200원 내려서 600원이라고 보여주게 되니까 얘는 우리 순실현 가능액을 쓰는 게 아니고 장부 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자동 계산 중에 기말 재고 자산 할 때 여러분들 신경을 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재고 자산했던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는 자동 결산을 하는데 보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마디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자동 결산을 하고, 그런데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손상납 버튼 눌러봤는데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원칙은 수동 결산이에요. 수동 결산한다는 건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짝지 맞춰 쓰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얼마 이렇게 써줄 건데, 이때 환입 분계하는 채권이 자, 얘가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면
800번대를 쓸 거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환입인 경우에는 900번대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원칙은 수동계산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문제에서 그냥 자동계산으로 행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뜨는 걸 아는데도 마이너스 뜨더라도 자동계산 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더 편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자동계산 하라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분계 나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다른 사람 거 뺏기면 안 되고, 그리고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손대면 이게 다시 해야 돼. 전부 다 자동계산들은. 왜냐면 지금 채권의 잔액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바뀔 거잖아. 외상 매출금이든 반월음이든 내가 분계 금액 수정하면 기말 채권 잔액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산 문제를 풀어놓고 나서 이거 다 풀어놓고 나서 일반 전표 수정했는데 외상 매출금이나 메인 매출 전표 수정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린 답이 돼요. 자기 값도 아니고 생뚱맞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내가 앞에 문제가 틀려서 반영되어서 나온 값이면 내 값 가지고 하면 정답이고 앞에 문제는 틀리는 건데, 앞에 문제 틀렸고 내 값 가지고 안 하고 옆에 사람 거 베끼면 둘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우리가 시험 때 한 자리 건너앉고 파티션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럴 때 아니고 일반 때 시험 보면 대각선으로 다 보여요. 그건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보셔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 거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대선 총량금 문제는 제가 베끼지 말라 그래요. 값이 틀린데 괜히 쓸데없이 따라 썼다가, 그죠? 자기 대선 상값 보통 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우리 대선 총량금 설정하고, 예? 예. 거꾸로? 다음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있죠? 자, 이 감가상각비 계산은 그냥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전부 다 쓰면 돼요. 근데 우리 세무위급 시험에서는 괜히 고정자산 등록하고 반영시키고 시키면 문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다른 문제하고 형평성 때문에 문제 점수를 더 주기가 애매해서 잘 안 내요. 그래서 그냥 단기 감가상각비를 주거나 아니면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줄 거니까, 그럼 얘는 경비 구분만 500번, 800번 정확하게 해서 쓰시면 되니까 특이점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는 우린 퇴직급여 추계액을 준다면 추계액에다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뺀 금액을 추가할 거고, 추가액을 준다면 그 금액은 올해 추가해야 될 거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추계액이라는 건 12월 31일 날 우리 전 직원이 그만뒀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전까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모아뒀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올해 발생한 걸로 봐서 추가하는 거죠. 이거 설정하는 목적이 올해 발생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변의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발생액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할 점이 우리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여기에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K랩은 친절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얘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계정 처리할 거냐, 아니면 차변에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할 거냐, 그거예요. 그럼 아래에다 금액을 넣으면 차변엔 이 분계고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 부채로 분계해줘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계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아래 칸에 쓰면 아래 얘는 퇴직연금이에요. 연금 충당부채 설정할 때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고,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보충액을 써줘야 얘가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계해 줄 거예요. 이걸로 분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에 쓰는데 당연히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할 거면 이 508번, 806번 두 개로 나눠져 있겠죠. 500번, 800번대로. 그래서 임금 아래 거, 급여 아래 거, 퇴직급여 전입액을 찾아 쓰셔야 되지.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옆에 쓰시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컴퓨터 켜져 있으면 계산 자료 입력 보시면 K랩은 잘 되어 있는 게 계정 과목 적혀 있는 왼쪽에 코드 번호하고 계정 과목하고 매칭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전표 추가하면 분계될 거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임금 아래하고 보시면 아래 퇴직급여 보면 앞에 508번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니까 그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법인세 계산. 우리 K랩은 법인세는 선납세금 정리까지 전부 다 자동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할 때는 선납세금과 추가 계상액에 써줄 건데, 자, 우리 컴퓨터가 선납세금 잔액까지 옆에 보여줄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 여기 선납세금은 얘는 좌측 장부 내역대로 입력하면 선납세금 정리 분계는 해줄 거고, 추가 계상액은 법인세 빼기 선납세금 한 거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추가로 내년에 내야 될 거,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는 내년에 낼 거다라고 해서 얘는 분계하면 선납세금이 되고 대변에, 얘는 분계하면 대변에 미지급세금이라고 분계해줄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 법인세가 100만 원인데 선납세금이 40만 원이면 우리가 입력하는 왼쪽에 40만 원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 60만 원이라고 쓰면 전표 추가하면 차변엔 법인세 등이 100만 원이고 대변에 선납세금 40, 미지급세금 60만 원 분계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이야기한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수동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 지금 397페이지에 그 대성상각비 입력 가로에 보면 기타 채권에 대한 기타의 대응상각비는 수동 계산 사항임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줄 거 버리세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자동 계산으로 컴퓨터가 영업의 비용으로 다 분계해줘요. 어딘지 못 찾으셨죠? 이 가로에 적혀 있는 거, 걔는 지금은 자동 계산으로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수동 계산이 아니고 자동 계산으로 차변의 기타 대응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분계가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수동 계산 볼 건데, 자, 수동 계산 중에 손익 수정 분계부터 볼게요. 자, 손익 수정 분계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정확한 올해 발생한 걸 남겨놓고 인식시키는 게 목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손익 수정 분계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용과 예상. 예상은 예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발생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용과 발생, 이용과 예상 두 개를 다 섞어서 써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이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연이라는 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자, 우리 다음 달로 넘기는 걸 뭐라고 하죠? 2월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연이라는 건 해년자예요. 해를 넘기는 작업을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을 넘기는 게 2월이고 해를 넘기는 작업이 이연이에요. 그럼 해를 넘기겠다라고 표현하는 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내년 거니까 내년 걸로 정리하겠다는 게 이연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우리 저렴한 표현으로 기중에 돈 주거나 받는 일이 생겨서 잔고에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때 하는 게 이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걸로 넘기겠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올해 거는 수익 비용으로 쓰고 올해 거 아닌 거는 내년 거다라고 선수 수익 선급 비용으로 내년 건데 지금 미리 주거나 미리 받은 거다라고 정리하는 게 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꼭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올해 거 내년 거를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올해 거 내년 거는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지를 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줄이든지 인식시키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럼 자, 이연에서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자, 우리 보험료. 보험료가 왜 생각이 안 났지? 자, 1년분 보험료를 자,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1년분 보험료를. 자, 보험료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일할 계산하는 거예요. 일할 계산하는 건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월할 계산하라고 다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시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우리 수정 분계를 할 수 있냐, 차변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쓰고 얼마만큼을 줄이거나 인식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자, 올해 2020년이라고 볼게요. 우리 시험은 2020년으로 볼 거니까. 그럼 2020년 10월 1일 날 납부했는데 1년 치면 2020년에 귀속되는 거는 9, 10, 11, 그죠? 그럼 3개월이고 2021년도는 9월 30일까지니까 9개월이다. 그럼 제가 120만 원 썼으면 올해 계산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해당하는 2020년에 해당하는 건 30만 원이고 2021년도에 해당하는 건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시나요? 먼저 이걸 못 나누는 건 계산을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최소한 이건 생각해야지, 그죠? 그럼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은 12월 31일이에요. 그럼 12월 31일에 올해 거는 내 장부에 보험료라고 있어야 되고 내 장부에 보험료라고 있어야 되고 내년 거는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미리 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내 장부에 얘는 선급 비용이라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납부할 때 처리했던 간에 수정 분계하고 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 딱 저 결과값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목표예요. 우리가 수정 분계하는 목표가 30만 원만 보험료가 되어 있고 90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장부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정 분기하는 마지막 우리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2020년 10월 1일 날 납부를 할 때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했다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편한 걸 가지고 둘 중 하나만 먼저 기준 잡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손익수존분기이기 때문에 올해 보험료가 얼마야 되냐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럼 올해 보험료가 30만 원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올해 보험료 30만 원이어야 되는데 올해 보험료를 지금 120이면 많이 했죠. 그죠? 우리 30만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납부하면서 120이라 써둔 거야. 그러면 우리는 30만 남겨두기 위해서 90만 원을 취소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보내서 보험료 90만 원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 올해 발생한 보험료 30만 원만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이 분기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 90만 원을 취소한 거는 내년 거잖아. 근데 장부에 내년 거라고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차변에 얘를 선급 비용이다 9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얘를 자, 기준점을 하나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를 보면 자,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가 납부하면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 우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 보험료 처리했다는 건 납부 시 비용 처리한 거고, 선급 비용 처리했다는 것 얘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 비용이라는 건 아직 내 거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가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하면서 대변에 납부하면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하면 2020년 12월 31일에는 자, 생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 올해 보험료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라고 쓴 적이 있나요? 보험료 냈는데 없죠? 그럼 올해 발생한 비용만큼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비용 자리에 비용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그럼 비용 자리는 차변 대변 중 어디죠?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올해 발생한 보험료만큼 보험료 3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방식이 있고, 이거 먼저 해도 되고, 그거 아니면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로 처리했다면 일단 얘를 뒤집는 거예요. 얘를 뒤집는 것처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서 얘를 뒤집는 거예요. 대변에 선급비용. 그럼 선급비용 뒤집고 나서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급비용은 장부에 얼마 있어야 되나? 9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120이라고 썼네. 그럼 30만 원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대변에 30만 원이다라고 얘를 먼저 쓰든 얘를 먼저 쓰든 결과값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한 걸로 나한테 잘 떠오르는 걸로 해서 먼저 잡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였다 납부 시 자산 처리하였다 적혀 있으면 얘를 먼저 뒤집는 게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럼 그때는 금액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급비용 처리했으면 뒤집는데 선급비용이 얼마 있어야 되지 알아야? 90만 원 장부에 있어야 되네. 그럼 120만 원이니까 30만 원 취소한다. 비용 처리했다면 비용은 장부에 30만 원 있어야 되는데 120 적혀 있네. 그래서 90만 원 취소한다. 이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에 대해서 이원에 대한 계정 과목은 자산 계정 과목이 얘야 뭐 보험료만이 아니라 뭐 임차료든 뭐 이자 비용이든 뭐 엄청 많은 비용 계정 과목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되는 자산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에요.
자, ERP를 안 쓰는 회사에서는 납부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해요. 이렇게 써요. ERP를 쓰는 회사는 전부 다 이걸로 써요. 그래서 이 둘이 성향이 차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기말 수정 분기하면 똑같은데 ERP 쓰는 회사는 왜 이걸 쓰냐면 여기 쓰면서 관리 항목에 보험료라고 걸어놓으면 기간 비용 현황 버튼 눌렀을 때 이 분계를 해줘요. 그냥. 그럼 그 기능 쓰는 게 낫지 비용 처리했다가 취소하고 있는 행동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수많은 비용하고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께 걸쳐 있는 거는 전부 다 걸어놔 버리는 거예요. 기간 써주면 일할 계산해 주니까 그게 좀 편하긴 하겠죠. 자, 이게 우리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수익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1년분 임대료를 9월 1일 날 1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9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를 9월 21일 날 받았어요. 자, 그럼 얘도 월할 계산을 하면 참고로 임대료는 원래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항상 먼저 이걸 파악해라 그랬죠. 2020년도 거, 2021년도 거. 이제 4개월이죠. 그럼 얘는 4개월, 얘는 8개월. 그럼 올해 거는 자, 임대료는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올해 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거니까 임대료라고 해야 되고, 내년 거는 지금 우리가 이 120만 원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걸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얘는 미리 받은 수익이라고 선수 수익이라고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이야기하면 지금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이 결과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접근하니까 이상한 결과 나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알면 그 금액 맞추려고 그러면 참 잘 맞춰요. 이 금액 있어야 되는데 안 맞네? 그러면서 보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보니까 그냥 금액이 틀리는 거예요. 분기 위치 잘 맞춰놓고서. 근데 금액 맞춰놓고 나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2020년 9월 1일 날, 자, 우리가 임대료 1년분 받을 때 차면에 현금으로 120만 원을 받고 대변에 임대료라고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020년 12월 31일 날,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얘 받으면서 전부 다 120만 원이 올해 수익처럼 썼지만 올해 수익은 내가 금액을 안 썼네. 4개월이니까 얘는 40만 원, 얘는 80만 원이죠. 그러면 40만 원만 올해 임대료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장부에는 120만 원 썼으니까 80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차변에 임대료 80만 원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 80만 원은 내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선수 수익이다 8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개하고 나면 차변에 120 받았는데 40만 원 임대료 80만 원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장부에 남아 있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이 앞에 비용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딱 장부에 남도록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는 안 봐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얘를 선수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자, 미리 받은 수익은 아직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 부채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그럼 그랬다가 2020년 12월 31일 날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눈빛이 이게 편했어요. 얘는 먼저 뒤집는 게. 그럼 우리 선수 수익이 지금 장부에 있어야 될 금액은 80만 원. 근데 내 장부에는 지금 회계 처리를 120 했으니까 40만 원은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선수 수익 40만 원을 줄여주고, 그리고 얘였으면 임대료라고 바로 생각해도 되고 올해 발생한 임대료 인식해야지. 그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40만 원이다. 올해 발생한 거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게 상급 비용은 자산이고 선수 수익은 부채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계정 과목 알려주지 않고 납부 시 비용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우리가 수령 시 수익 처리했다, 부채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일반적으로 날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날짜 알려주면 무조건 그냥 그 날짜 전표를 보러 가요. 시험 때는 무조건 알리바이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는 시험은 없어요. 그럼 전표 가보면 이 분기가 있으면 일단 우리 반은 먹고 들어간 것 같지 않나? 그죠? 반대쪽으로 뒤집을 거니까, 비용도 반대쪽으로 뒤집을 거니까 일단 분기 틀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액만 내가 생각을 저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2연이에요. 자, 이번엔 예상을 보면 자, 발생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예상이나 발생. 자, 얘는 우리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빠뜨려가지고 회계 처리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돈 들어오거나 나간 적 없어서 장부에 안 썼는데 세법은 이거 너 돈 이번에 발생한 거니까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해서 그래서 장부에 써두는 거예요. 장부에.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정기예금에 1,000만 원 가입을 해요. 정기예금에. 자,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데 이자율이 12%고 1년짜리예요. 자, 그리고 이자도 일할 계산인데 월할 계산한다고 보면 자, 그럼 우리는 2020년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1,000만 원을 집어넣어요. 그럼 차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이다. 대변에 연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두겠죠. 자, 그럼 우리는 1년 만기면 2021년 9월 30일 날 만기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 120만 원. 그죠? 제가 산수 못하기 때문에 12% 저런 아름다운 상품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120만 원에서 1,120만 원이 들어올 건데, 그럼 우리는 사실 돈 안 들어왔으니까 회계 처리 안 하지만 우리 회계 기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그 이자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2020년 12월 31일 날, 자, 올해 발생한 얘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당연히 이자 수익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이고 수익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 어디죠?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써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라, 계상하라. 그러면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자 받아야 되는 건지 줘야 되는지 봐서, 줘야 되면 이자 비용이고 받아야 되면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걸 인식하라는 건 받아야 되면 대변의 이자 수익, 줘야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써라, 그 이야기예요. 써서 올해 발생한 만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건 한 달 이자가 10만 원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0만 원이 올해 발생한 이자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만큼 적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시키라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거니까. 근데 이자는 언제 들어오죠? 내년 만기 되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미수 수익이라고 못 받은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의 자산으로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럼 수익 처리한 건 내 거야, 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얘는 계산인데 일반전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021년 9월 30일 날 원금 정기예금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을 수령하는데 정기 말에 30만 원의 미수 수익을 인식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차변에 돈을 1,120만 원을 받는데 대변에 돈 받은 이유가 정기예금 원금 1,000만 원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얘 미수 수익 못 받은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죠? 그럼 얘 지워야지, 미수 수익. 그래서 대변에 미수 수익 30만 원을 지우고 나머지 90만 원은 올해에 발생한 9달 동안의 이자 수익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2020년도에는 30만 원의 이자 수익, 21년도에는 우리 9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그 해의 수익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말 결산할 때에 이 분계를 해두는 거예요. 그 해에 발생한 수익만 인식시키려고.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냥 회계 기준상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9월 1일 날 1,000만 원을 1년 만기로 차입을 해요. 원리금 일시상환으로. 자, 이자는 월화의 계산을 하고, 자, 이자율 안 썼네. 자, 이자율은 12%. 자, 그럼 2020년 9월 1일 날 우리는 돈을 빌렸어요.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대변에 1년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는 원리금 일시상환이니까 내년에 전부 다 갚으면 되겠죠. 만기되었을 때 8월 31일 날 다 갚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주고 있지만 회계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날 올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해 이자 줘야 될 거 내년에 주지만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인식하라고 하면 이번엔 비용 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할 거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보면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40만 원이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 40만 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내가 꼭 갚아야 되는 확정 채무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그는 확정 채무로서 외부 이용자들이 오해하게 돼요. 줘야 될 거 안 준 걸로 봐요. 이거는 줘야 될 거 안 준 게 아니라 내년에 일어날 거 미리 비용 인식해 둔 거라고 누구나 봐도 아는데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엄연히 또 따지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하면 그래서 아래쪽에 가로로 어떤 회차는 보면 미지급금 적혀 있는데 그때 다 에이, 더럽다 맞아 이런 식인 거예요. 너네 회사에서 그렇게 써봐 넌 망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해요. 회사에서 절대 쓰면 안 돼요. 계산할 때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월급이 우리 회사가 그 다음 달 10일 날 월급 주는 회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2월 달 귀속 월급은 12월 달 비용이잖아요. 그럼 장부에 결산할 때 차변에 급여라고 써야 돼요. 올해 발생한 월급이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에 줘야 되지 우리가 줘야 될 거 안 준 거 아니죠? 그때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12월 30일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 25일 날 월급 줘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안 주고 못 줬어요. 그럼 그때는 확정된 채무고 안 준 거죠.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다르게 쓰셔야 돼요. 근데 회사 갔는데 아무 때나 쓰고 있죠. 그러면 슬퍼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지만 앞에 전임자가 그렇게 아무 때나 쓰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럼 마음속으로 엄청 조여야 돼요. 막 써도 아무 말 안 한대요.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회사에 장부 봤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 있잖아. 그러면 마음속으로 깊이 환호성 질러야 돼요. 이 회사는 장부에 대한 개념 과목이나 내용을 전혀 신경 안 쓰는 회사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에 있는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 개정 과목은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용 개정 과목이지 실제 실무에서는 매도가는 증권이나 그런 거지 단기 매매 증권을 어디 장부에다 그런 거 집어넣어. 그냥 막 썼는데 해석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전산회계 1급 실력자가 장부에 써놓은 거 또 안 지우고 남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두는 그런 회사니까 진짜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미지급 비용을 미지급금으로 쓴 것도 그거랑 같은 계열이에요. 전임자가 그렇게 해두면 좋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자, 그럼 2021년 8월 31일 날 이제 우린 돈 다 갚아요. 대변에 1,120만 원을 갚고 차변에 돈 나간 이유는 단기 차입금 갚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미지급 비용 줬잖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미지급 비용 4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나머지 80만 원은 올해 21년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이연과 예상 문제고 시험에서는 이것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론 시험에서는 얘네들 성격 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는데 되겠죠? 써야 될 거 있어. 지워도 되죠? 자, 방금 제가 사용했던 계정 과목이 계산하면서 쓴 게, 자, 이연에서는 과거에 뭔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해서 미리 뭔가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다, 선수 수익이다 이런 계정 과목을 썼죠. 그리고 예상 발생에서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라서
미수수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어는 미리 뭔가를 내년 것까지 다 해버린 거기 때문에 먼저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예상은 이렇게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미자 아직 받지 않고 아직 주지 않았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연에 대한 계정 과목끼리 짝지어진 거 이렇게도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얘 둘이는 우리는 자산 계정 과목이고 얘 둘이는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성격을 가지고도 질문을 이론 시험에서 한 번씩 간간히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중에서 우리 세무 2급에 가장 난이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소모품 문제예요. 자, 우리가 소모품을, 자, 바로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소모품을 자, 구입한 구입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70만 원치를 썼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미사용액은 3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구입액, 사용액, 미사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소모품은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고 자산 계정 과목은 소모품이에요. 그럼 지금 기말 12월 30일 날 이렇게 남았다는 건 사용한 만큼은 소모품비라고 장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미사용액은 남아 있는 거니까 소모품이라고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럼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한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구입할 때에 자, 먼저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차변에 소모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하면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산할 때 자, 우리는 소모품은 장부에 얼마가 있어야 되죠? 30만 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소모품을 우린 대변에 30만 원 남겨놓고 70만 원을 뒤집을 거예요. (70만 원을) 빼면 30만 원만 남겠죠. 그리고 70만 원 뺀 이유는 이만큼 썼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비다 7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 비용 처리한 거는, 자, 비용 처리한 거는, 자, 우리는 소모품비가 70 적혀 있는데 소모품비는 올해 쓴 게 70만 원이라서 100만 원이 아니고 70만 남겨 있어야 돼요.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30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 30만 원 비용 아니라고 취소한 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이다 3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기말 장부에 남아 있는 소모품과 소모품비 계정 과목의 잔액은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거 처리하든 간에 뭐 상관없어요.
얘는. 자, 그런데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자, 구입 시에 자산 처리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미사용액을 줘요. 이렇게 미사용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 알아요. 소모품 처리했네, 대변에 소모품이다. 비용 처리했네, 소모품비니까 대변에 소모품비다. 그럼 반대쪽에는 소모품비겠지. 양쪽 차변 대변 같은 계정함을 쓰는 분계는 안 하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 30만 원을 쓰고 싶은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에서 30만 원 알려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 사용액 70만 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자산 처리했다면 소모품이라는 건 알겠죠? 비용 처리했다면 소모품비라는 건 알겠죠? 그럼 무조건 분계는 자산 처리했으면 소모품을 뒤집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쓰는데 소모품은 몇 자죠? 글자가 소모품이죠? 그럼 분계하실 때 사용액을 분계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했다면 소모품비 네 자를 썼죠? 그러면 여기 쓰는 금액은 미사용액 네 자를 쓴다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봤는데 미사용액이 아니고 사용액이네? 그러면 미사용액이 얼마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금액이 틀리지 않도록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생각보다 잘 맞추니까 이걸 소모품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다. 이거 소모품으로 대체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소모품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를 광고 선전비로 그냥 판촉물 샀다가 쓰다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 대체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출 시에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 그럼 광고 선전비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다 취소하고 들어가니까 위치만 그거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계 읽을 때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회계 읽으면 잘 안 나와요. 회계 읽으면 왜 잘 안 나오냐면 문제 교회발 세 문제잖아. 근데 전산 회계 2급이 계산자료 입력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 1급에 계산자료 입력 메뉴 문제를 하나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전산 회계 1급은 수능 계산 잘 못해도 사실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전산세무 2급은 문제가 5문제예요. 계산 못하면 합격에 지장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5개니까 다양하게 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문제가 세무 2급에 등장을 해요. 사실 세무 1급에서는 얘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도 한 번씩 나와요. 그래갖고 2점이고. 근데 쉬워요. 장부 보면 상호 금액이 있겠지. 그냥 장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잡아먹는 거지. 원리만 알면 쉬워요. 자, 이제 손익 수정 분계 중에 자, 얘네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자와 같이 형용과 부족은 문제 보면서 해도 되고, 자,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기억나시나요? 자, 먼저 정리하고 분계를 볼까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건 일반 전편 해도 되는데 일반 전편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지 계산 문제 잘 나와요. 그럼 이게 확정 정리해놓고 내년 다음 달 25일 날 내겠다는 정리분계를 시키는데, 자, 매출 세개 계정 과목이 얘가 부가세 예수금이죠. 이거 우리 부속소리 할 때 내가 엄청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제되는 매입세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자, 그럼 예수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얘 성격은 부채니까 자기 자리가 대변이고, 부가세 대급금 다른 프로그램은 부가세 선급금이라 적혔어요. 얘는 내 돈이에요. 자산. 그래서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럼
지금 이걸 정리하는 붕괴는 기본 틀이 얘네들을 반대로 뒤집어줘야 될 거잖아요. 정리하는 거니까 서로 전부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리가 대변인 건데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올 거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올 거예요. 자, 시험에는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금액을 알려줘요. 왜 금액 알려줄까? 12월 31일이잖아. 그죠? 매일 며칠 전표에 사람들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럼 사람마다 이 값이 틀릴 거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 이 값을 줄 거예요. 그럼 금액 주면 금액을 쓰면 돼요.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분계 두 개 가지고 보면 이거예요. 자, 이게 기본 틀이에요. 위치를. 자, 학교장의 시산표 딱 열면 첫 화면 아래쪽에 바로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보여요. 그러면 정리하는 거니까 대변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차변 대변 어디 보낼지 생각 안 나면. 차변 대변 생각 안 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한 개가 학교장의 시산표예요. 왜냐면 그게 잔액이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거든. 그러면 정리분계면 그 자리 반대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막 찾아내기 힘들잖아. 그럼 자산이 제일 첫눈에 보이니까 얘는 자산이라서 첫 화면에 보여요. 들어가면 학교장 시산표에. 그럼 차변에 잔액 보일 거니까 정리한다고 대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얘가 더 크다. 그럼 매출세액이 더 크죠. 그럼 다음 달 25일 날 받을 거라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가 더 크다. 그러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더 크죠. 그러면 신고하고 30일 이내 받을 거라고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 틀인 거예요. 그럼 쉽지 않나요? 그죠? 그럼 여기에 옵션이 들어간다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이. 자, 세액공제가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것들 있죠. 세액공제가 있으면 나는 이거 빼고 줄 거잖아. 나한테는 수익이죠. 세액공제 주면. 수익이니까 얘는 대변에 잡익이라고 대변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쓰면 그 돈 빼고 돌려받는다고 나올 거잖아. 그 돈 빼고 내 거라고 나올 거잖아. 대변에 잡익 쓰면. 그죠? 세액공제가 있으면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빼고 낼 거다라고 정리될 거잖아. 대면에 쓰면. 그죠? 얘도 세액공제 있으면 그것까지 하면은 더 많이 돌려받는다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 벌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 만약에 자손세를 할 거라면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든 다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면 돼요. 나 가산세 있어. 그럼 여기 가산세 쓰고 같이 내야지.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부가세 부속서류 그 신고 그 부가세 적립 분계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분계 모르겠으면 분계 틀을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계 틀을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지금 하나로 쓰려다가 이해 안 가실까봐 이렇게 쓰는데 위치를 이렇게 써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잡이익 세금과 공가 미지급 세금 미수금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얘 둘은 둘 중 하나만 있을 거예요. 환급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납부해야 되거나. 그죠? 얘 둘은 둘 중 하나가 있을 건데 나머지는 있다면 이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럼 지금 뭐가 어떤 건지 알면 그 위치에 채워만 넣으면 되겠죠. 이게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우리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우선상계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은 할 필요 없고 단기매매 증권 우선상계 할 필요 없이 그냥 등기만하고 차이만 영업외 수익 비용이잖아. 그죠? 단기매매 증권은 즉시니까 수익 비용이고. 자, 외화 문제 좀 봅시다. 외화. 자, X년도 10월 1일 날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1000달러를 빌려줬다고 볼게요. 자, X1년도 10월 1일 날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100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럼 대변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차변에 장기 대여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X1년도 12월 31일 날 환율을 봤더니 자, 얘는 1200원으로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는 1000달러 빌려줬으니까 120만 원 받을 게 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다라고 써 있으니까 차변에 장기 대여금 20만 원을 높여주고 자, 이번에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 얘는 환산한 거예요. 계산이라서.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20만 원이다라고 써주게 될 거예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상환이나 회수했을 때 일어나는 거고 얘는 환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얘는 미실현인가요? 실현인가요? 자, 얘 화폐예요? 화폐 아니에요? 화폐죠?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상환하면 바로바로 화폐가 되는 거라서 얘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런 게 아니고 수익 비용이에요. 수익 비용. 왜 제가 수익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자, 보시면 X2년도 12월 31일 날 환율이 900원으로 내렸어요. 환율이 그럼 환율이 900원 내리면 난 장부에 120만 원 적혀 있는데 90만 원으로 해야 되니까 30만 원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장기 대여금 30만 원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우리 이거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신경 쓸까봐 제가 이거 쓴 거예요. 수익이에요. 수익이면 이때 걸로 X1년도 걸로 끝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 손실 30만 원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럼 얘는 상호하고 전 상관없어. 수익 비용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하기 때문에 외화자산 부채 평가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바로 수익 비용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X3년도 뭐 2월 1일 날 자, 이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았어요. 자, 달러당 1,100원이었다. 그럼 우리는 장부에 90만 원이라고 이제 장기 대여금이 적혀 있죠. 그럼 대변에 장기 대여금 90만 원을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나는
$1,000 받을 거니까 11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에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외환 차익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언제 빌려왔다라는 걸 일반 전표 문제라더라도, 만약에 일반 전표 문제라더라도 언제 빌려왔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기 말에 얼마라고 평가해둘지 그것만 보면 돼. 전기 말에 900원으로 90만 원 되어 있었네. 이것만 지우고 돈 받은 거 쓰고 처리하면 끝나죠. 일반 전표도. 그럼 기말 평가할 때도 과거에 얼마에 발생했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올해 거면 발생했던 것이 차이하겠지만, 올해가 아니라 올해 이전 거면 그냥 마지막 전기 말에 얼마로 맞췄는지만 보면 돼요. 저는 20년도 문제에서 18년도에 빌렸는데 19년도였나? 18년도 빌렸는데 18년도 기말 환율을 안 준다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19년도 건 주는데. 그냥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제 말했더니 이해를 못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빌렸지만 이때 환율 알 필요 있나요? 이거 할 때 전혀 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평가했을 때 환율만 하면 그 뒤에 또 평가도 할 수 있고 얘를 상환이나 회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가 영업외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얘가 영업외 수익 비용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유동성 대체 분계. 자, 유동성 대체 분계는 기억나시죠? 유동성 장기 부채. 그죠? 기억나시면 자, 이것까지만 자,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398페이지 넘겨서 우리 수동계산 문제만 좀 그냥 분개를 해서 같이 풉시다. 자, 첫 번째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산출하고 결산 반영하라 적혀 있는 것. 이건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해서 불러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자동 결산으로 다 하면 되고, 두 번째 재고자산 문제가 있죠. 그럼 재고자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꼭 확인해야 될 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지 볼 건데, 원재료는 장부 재고가 4,500인데 실제 재고가 4,350만 원이에요. 그럼 150만 원치가 사라졌죠. 근데 150만 원치가 사라졌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은 비정상 감모 손실이래. 그럼 50만 원치 원재료 사라진 거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 문제의 1번은 자, 비정상 감모 손실만큼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만 원이다.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50만 원이다. 이 수동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제공품은 필요 없고, 자, 제품에 대해서 자, 적혀 있죠. 자, 보면 장부 원가가 4,865만 원이고 순실현 가능액이 4,750만 원이래요. 그럼 4,865만 원에 4,750만 원을 빼면 115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죠? 가치가 115만 원만큼 내렸어요. 그럼
뭐 수능 계산해도 되고 뭐 자동 계산해도 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데이터 잘못 만들어 놔서 안 들어가 있을 건데 만약 수능 계산 한다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115만 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15만 원 얘는 제품의 차감 계정으로 선택을 해서 해줄 거예요. 네, 이거 수능 계산 안 하고 내일은 수능 계산 안 할 거예요. 자동 계산에 아마 안 뜨게 잘못되어 있는 거 제가 뜨도록 만들어서 자동 계산하는 걸로 할게요. 시험 때는 꼭 자동 계산 나와요. 이 분계 안 하고 자동 계산하는 게 편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 자동 계산하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 3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 추객이 아니죠. 추가 설정액은 이 금액 가지고 그냥 보충할 거라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거니까. 그럼 우리 500번, 800번 구문에서 퇴직급여 전입액에 자동 계산으로 써주기만 해도 되죠. 뭐 수능 계산하고 싶으면 차변에 퇴직급여 500, 800 나누고 대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도 되고 그리고 자동 계산 해도 되겠죠. 자, 다음 4번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이건 내일 봐야 알아요. 지금 계산하지 말고. 그럼 다음 5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발생이자 미지급분 300만 원을 계상하다. 자, 계상하다는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예요. 이거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차입금은 빌린 거니까 이자 비용일 거잖아. 그 생각해야 우리 뭐 쓸지를 알지. 이자 비용 물어본 이유가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쓰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계상해라는 건 인식시켜라는 건데 줬단 말이 아니라 인식하라는 건 회계 준 적이 없고 회계 처리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여기에 금액은 3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 금액은 300만 원이다. 자, 다음 6번 보험료 재정비 500만 원에 선급분 28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건 지금 옛날 구닥다리 표현인데 지금 보험료 재정경비 선급분을 계상하다는 건 내년 걸 지금 취소해서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내년 거에 대해서 내년 거는 우리는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내년 그 선급분 28만 원을 계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선급 비용인 거고 이걸 먼저 생각하셔도 되고 선급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내년 거니까 보험료 재정경비 500번대 28만 원을 취소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다음 7번 당좌예금 응수잔액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이 장부 열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건 장부 보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일단 분계 위치만 잡으면 당좌예금이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당좌예금은 차변 계정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기중에 장부 잔액을 넘겨서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과도하게 대변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차변 계정인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그럼 결산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 분계 위치만 잡으면 7번은 차변에 당좌예금 마이너스 된 만큼 써주면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얘를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자, 원래 당좌예금 잔액 넘어가면 당좌차월 일어나는 건 단기 차입금 처리하는 건데 매번 처리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대변에만 그냥 썼다가 기말에 마이너스 뜬 만큼 한 방에 뒤집어서 단기 차입금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매번 분기할 때마다 잔액 넘어가는지 누가 확인하고 있어. 자, 다음 8번에 뉴욕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3천만 원은 상환기일이 1년 내로 도래되어 유동성으로 대체하다. 자, 그럼 3천만 원의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대체하는 거죠. 그럼 8번에 자,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를 지울 거예요. 차면에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을 지우고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죠. 금액은 3천만 원이고 항상 이 계정 과목에도 거래처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9번의 법인세 문제는 결산으로 하면 되겠네요. 결산.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수동 계산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고, 내일은 뭐 자동 계산 하는 거하고 컴퓨터 가지고 자동 계산 하고 나서 그래서 뭐 계산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고 소득세 이론 들어갈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